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톱파복입니다. 13조 원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찬반 있지만 이 돈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살리는 마중물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주간 기업들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포기한 뒤 여론의 따가운 눈총 받고 있는 현대건설.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 붕괴로 또 한 번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앞서 가정교차로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면서 주행하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매몰된 차량 운전자 숨졌습니다. 경찰 사고 경위 조사하다가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혹 옹벽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받았습니다. 조사받았다는 소식에 현대건설 주가 급락하는 등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대건설 시련의 계절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를 인수하며 사업 확대 나선 타이어뱅크, 오노리스크로 급제동 걸렸습니다. 이 회사 김정규 회장 수십억 탈세 혐의로 징역형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회장 전국에 360억의 매장 운영하면서 타이어뱅크 직원인 점장들을 사업자로 내세워 매출 누락하거나 비용 축소했다는 혐의 받아왔죠. 일명 명의위장이라는 수법으로 80억 원가량 탈루했다는 의혹인데 2심 재판부 회장의 우월적 지위에서 임직원과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 나쁘다며 징역 3년, 벌금 141억 원 선고했습니다. 김 회장 공백이 발생하면서 대명 손업그룹과의 에어프레미아 지분 인수는 물론 유상증자, 감자 등 자본 확충도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펑크난 타이어뱅크 어떻게 때울지 주목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팬미팅과 관련해 시끌시끌합니다. 데이식스 팬미팅 공연 입장을 두고 과도한 본인 확인 절차가 발단입니다. 이 그룹 10주년 기념 팬미팅을 열었는데 일부 스태프들이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며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생활기록부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급기야 JYP가 사과에 나섰고 환불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 잦다 보면 JYP, K-팝 사업은 잘 될지 모르지만 여론은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CJ CGV 아시아 성장축 이를지 여부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MBK 파트너스 미래에셋증권 CJ CGV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 핵심 자회사 지분 살지 말지 여부 알려달라고 통보했죠. 만약 8월 1일까지 답이 없으면 제3자에게 팔겠다는 건데 이 회사 CGI 홀딩스라는 회사인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극장 사업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실적 회복세 무섭습니다. CJ CGV 매출의 33%, 영업이익 절반이 이 회사 몫입니다. 만약 MBK 파트너스 미래에셋증권 요구 안 들어주면 CGV는 매출의 치명타일 수뿐만 아니라 아시아 성장축도 잃게 됩니다. CJ그룹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뉴스톱파보기 이 시간에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에 엮여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재계 소식을 산업일보 최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게이트에 대거 연루됐습니다. 김 여사 최측근이 관여한 기업에 대기업들이 사실상 청탁 목적으로 로비성 투자를 했을 거라는 게 특검팀 의혹인데요.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개별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최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김건희 집사 게이트가 재계로 확산되는 분인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김건희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관여한 회사가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약 184억 원을 투자받고 그중 46억 원을 김모 씨가 챙긴 사건을 말합니다. 김모 씨는 렌터카 사업을 위해 지난 2013년에 설립된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에 관여를 했고요. 지분도 일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IMS 모빌리티는 재무 구조가 굉장히 부실한 자본 잠식 상태였고요. 미래 성장성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HS효성, 키움증권 등 내로라 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수억 원씩 투자를 한 건데요. 총 투자 규모는 180억 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팀은 대기업들이 김 여사에게 사실상 청탁할 목적으로 대가를 바라고 우회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기업 경영진, 총수들을 소환해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전 정권과 연루된 예민한 사안에 기업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재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기자, 관련 기업들 하나씩 좀 짚어보죠. 네. 지난해 효성그룹에서 계열 빌리란 HS효성, 일단 계열사를 동원해서 투자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상 부회장이 이끄는 HS효성의 계열사 4곳이 사모펀드를 통해 IMS 모빌리티에 총 3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계열사 4곳 모두 조 부회장이 지분 80%에서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 혹은 지배회사 아래에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별도의 계열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너의 의사결정에 따라 움직였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특검이 조현상 부회장이 투자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특검은 조 부회장을 소환해 투자 관여 여부와 자금 제공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다만 HS효성 측은 자동차 사업 연관성이 있어서 투자를 한 것이지 로비성이나 대가성 투자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 기자, 얼마 전에 조현상 부회장이 특검 조사 소환일에 불참을 하면서 수사를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좀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조현상 부회장은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출석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가 다 되도록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55분이 다 돼서야 HS효성 관계자가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조 부회장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출장 일정으로 특검팀에 조사를 변경을 요청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 날 특검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 부회장이 연락을 안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조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왔는데요. 이후 소환일을 다시 조율을 하다가 조 부회장이 8월 1일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기업 경영진 중 현재까지 불응한 건 조 부회장뿐인데 8월 1일에도 수사를 피할 경우 특검팀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조 부회장이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이 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가성 로비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HS효성, 기업에 미치는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HS효성은 지난해 7월 효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통해 탄생한 신생 지주사입니다. 크게 첨단 소재, 정보통신, 모빌리티, 물류 등 4대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룹의 경영 분리를 통해 조현상 부회장은 3세 경영인으로서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췄고 HS효성의 신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룹 총수가 직접 이번 투자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와 처벌 수위는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룹 초기에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보다는 좀 역동성 있는 사업을 펼쳐나가야 될 시점인데 오너리스크가 터져버린다면 신산업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오너의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조 부회장은 에이펙의 기업인 자문기구인 에이백의 의장으로서 활동 중인데요.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 민간기업 의견을 주도적으로 전달하고 세부 안건을 조율하면서 글로벌 정책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에이펙을 통해 본인의 입지를 다지려고 했던 조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경제 외교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 역시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카카오 모빌리티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IMS 모빌리티에 30억 원을 투자해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특히 카카오는 투자 당시 여러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 조정을 했다는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았고요. 비슷한 시기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시 안 좋은 현안이 많았던 만큼 카카오의 투자는 김범수 창업자 등 그룹 차원의 승인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한편 김 창업자의 건강 악화로 인해 류궁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가 대신 지난 21일 특검 조사에 출석을 해서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에 귀가를 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렌터카 사업의 파트너 관계에서 비롯된 사업적인 투자였다는 입장입니다. 보면 카카오는 풀어야 할 의혹들이 되게 많은데 네. 또 다른 악재가 좀 추가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의 SM엔터 주가 조작 의혹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여기에 정치적 악재까지 불거지면 그룹 차원의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티라는 국내 최대 호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과의 접점도 넓은데요. 기업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호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공정위 규제 등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정권 유착 의혹까지 더해지면 그룹이 감당해야 할 이슈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영 투명성 문제로까지 번지면 내년으로 예정된 기업 공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네. 일단은 기업들도 기업이지만 금융회사들도 돈을 투자한 게 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키움증권과 신한은행이 30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한국증권금융은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금융기관들이 외부 압력에 따라 왜곡된 투자 결정을 내린 건 아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키움증권의 경우 당시 김잉래 전 다우 키움그룹 회장이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여서 투자 시기가 절묘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금감원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명확한 뭐 사실관계는 뭐 특검팀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파악이 될 것으로 했는데 그런데 일단은 이 전반적인 보는 시각은 좀 싸늘해요.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로라 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명확한 사업적 판단이 아닌 정권이나 정치적 고려를 이유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을 한 것이라면 기업 윤리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권력에 편승한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 붕괴 등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 준법 등 견제 기능을 하는 내부 시스템이 정교하게 갖춰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교통과 통신 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추석 연휴 앞두고 어떻게 하면 비행기 티켓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지, 또 단통법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휴대폰 살 때 뭐가 달라진 건지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관심이 컸고요. 아이폰 사용자도 이제 휴대폰 하나 단출하게 들고 버스, 지하철 탈 수 있다는 소식에 유저들 환호도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여름 휴가 이미 다녀온 직장인이라면 이제 다음 희망은 오는 10월 추석 연휴겠죠. 이번 추석은 길게는 열흘까지 쉴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 연휴로 꼽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일부 항공사의 유류 할증료가 크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연휴에 비행기 탈 계획 있으시다면 이번 달 안에 항공권 미리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사 보고 오시죠.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국제선 유류 할증률을 편도 기준 최소 12,600원에서 최대 92,400원으로 올릴 예정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73,900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2단계 상승한 수준인 6단계로 껑충 뛰는 건데요. 유류 할증료 인상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발권하는 항공권 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통상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기준 갤런당 항공유 평균 가격이 1달러 50센트를 넘으면 부과되는데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유가가 갤런당 2달러 33센트, 배럴당으로는 약 87달러를 기록하면서 한 달 전보다 10%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LCC는 지금까지 대형 항공사보다 유류 할증료 인상폭을 낮춰 운임 경쟁력을 유지해 왔는데요. 대표적인 LCC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TA항공 등도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시장 가격에 의해 유류 할증료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요 LCC들도 항공권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는 일부 여행객들은 환승 노선 활용이나 출발 시점 조정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와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 유류 할증료는 추가로 오를 수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유류 할증료라는 건 항공사가 유가 변동에 따라서 항공 운임의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항공 요금입니다. 항공업은 연료비가 운송원가의 최대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연료비 부담이 높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분담시키는 그런 개념인데요. 유가와 거리에 비례해서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매달 산정을 하는데 이 포인트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이 기준입니다. 다행히 이달 그러니까 7월 현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는 최근 약 4년 사이에는 최저 수준입니다. 마침 황금 연휴 앞두고 항공사들이 경쟁적으로 프로모션 상품도 내놓고 있으니까요. 비교해보시고 유류 할증료 저렴할 때 이번 달 안에 발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요일 많이 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동안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 버스, 지하철 탈 때마다 늘 실물 교통카드 들고 다녀야 돼서 불편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폰도 교통카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티머니와의 연동이 마침내 이루어지면서 지난 22일부터는 아이폰 하나만 들고도 버스, 지하철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폰에서 티머니와 연동한 현물 교통카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애플페이 서비스가 한국에 공식 출시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이제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지갑 앱에 티머니 카드를 추가한 이후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버스, 지하철 승합차 단말기에 태그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선불 충전식입니다. 애플 지갑 앱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현대카드를 등록해서 만원이나 3만원, 5만원 등 금액을 미리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는 현대카드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통한 충전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잔액 이하로 떨어지면 애플페이를 통해 금액을 자동 충전하는 기능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현재 티머니를 통한 순불 충전만 지원되고 이용자가 보유한 다른 후불 교통카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 기대를 모았던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나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교통카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언제 도입될지 관련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애플 측의 설명인데요. 삼성 월렛에서는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단통법 폐지로 고가 휴대폰에 대한 이통사별 보조금 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아이폰의 이번 기능 확대가 국내 점유율 높이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물론 이 소식 듣고 그럼 아직도 교통카드가 안 되는 휴대폰이 있었냐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동안 애플과 티머니 간 결제 수수료 이런 협상 문제로 최종 타결에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물론 아직 후불 교통카드는 안 되고 기후동행카드나 K패스도 안 된다는 점에서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반쪽짜리로라도 일단은 시작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현대카드를 이을 후발주자가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카드가 지난 2023년 최초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을 했는데 다른 카드사들은 수익성 문제로 애플과의 제휴를 계속 고민하고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많이 본 기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단통법 폐지만 기다리면서 휴대폰 구매 미뤄오신 분들이 있죠. 지난 22일 마침내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서 통신사들은 별도로 지원금 공시 안 해도 되고요.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없어졌습니다. 그럼 11년 만에 단통법이 없어진 첫날 휴대폰 판매점들 분위기는 어땠는지 기사 보고 오시죠. 휴대폰 성지라 불리는 곳의 시세표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7 512GB 모델 번호 이동 시 100만 원대 초중반이면 살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또 다른 성지에선 같은 모델을 최저 80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7 모델은 고가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 등을 합해 10만 원 안팎이면 개통이 가능했습니다. 10만 원짜리 11만 원짜리 아니고 9만 원짜리 부가 서비스 3개월 나갑니다. 카드 만드는 조건 없고요. 저희는 반납하는 조건은 없고. 갤럭시 S25 시리즈는 울트라 모델을 제외하면 기기값을 내지 않고 오히려 30만 원 안팎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도 폴더블폰 출시일에 맞춰 최대 60만 원의 공통지원금을 책정하고 마케팅 경쟁에 일제히 돌입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리 보상, 제휴카드, 피싱 해킹 보험, 무료 제공 등의 다양한 고객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보조금 혜택이 많더라도 약정기한이 30개월 혹은 3년 등으로 길다거나 과도한 위약금이 있을 수 있어 고령자나 취약계층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규제가 사라진 이상 휴대폰 판매 경쟁은 당분간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네, 물론 단통법 폐지 첫날부터 공짜폰, 마이너스폰이 쏟아질 거라고 소비자들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전반적으로 10여 년 전처럼 파격 경쟁이 과열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 아니긴 합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서 단말기 가격 자체가 상당히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거주 지역이나 나이, 장애 여부 등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혹시나 내가 그런 차별 피해를 받았다면 이통사 고객센터나 아니면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 통신료 절감을 위해서는 제4 이동통신이 필요한데요. 신임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집중해서 살펴보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기대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기사였습니다. 한 주간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하나그룹 3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본인 주도로 시작한 신사업들 영 신통치 않습니다. 미국 햄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가 대표적입니다. 2년 전 요란스럽게 출발하면서 빠르게 매장 확대했습니다. 일본까지 진출한다고 했는데 돌연 이 회사 팔겠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미국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부담이 어마어마해 버틸 수 없다는 소문인데요. 자동화 조리 로봇 도입한 푸드테크 매장, 로봇파스타 우동가 이런 것들이 죄다 성과 못 내고 문 닫은 게 태반입니다. 본업인 호텔, 리조트, 백화점의 실적 부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김 부사장이 이 같은 우려 딛고 반등을 이뤄낼지 지켜보는 눈 적지 않습니다. 김창수 FNF 회장, 패션업계 미다스 손으로 불립니다. 김 회장, MLB, 디스커버리 등 라인을 프리미엄 패션으로 우리나라에서 롱패딩을 유행시킨 장본인이죠. 이젠 패션을 넘어 글로벌 3대 골프 회사인 테일러메이드 인수 타진 중입니다. 테일러메이드 주인은 사모펀드인데 이 펀드에 가장 많은 돈을 낸 회사가 FNF이고 우선 매수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FNF의 테일러메이드 인수 유력이란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가 시장 가격을 엄청난 인수가를 요구할 경우입니다. 김창수 회장의 오랜 수건인 글로벌 경영의 꿈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